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미사일과 지상공습을 감행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피해 보복을 다짐하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로켓을 이용한 도발이 종종 이뤄졌으나 지상군이 침공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공습 하루 뒤 이스라엘 전시비상 내각은 전쟁 돌입 및 특수 군사활동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공식 선포이므로 진짜 전쟁이 시작됐죠. 이로써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50년 만에 국가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어떤 것도 국가방위와 공공안보에 필요한 군사행동의 채택을 막지 못한다고 못 박은 기본법 40조에 따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7개월째. 그러나 양국의 전쟁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이 친이란 국가인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등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대리전이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시리아, 이라크 등지의 친이란 세력과 이란 수비대를 타격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양국이 직접 충돌했는데요. 4월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타격했는데 국제법상 전시를 할지라도 외교 공간은 보호받아야 합니다만 이 공격으로 이란 수비대 간부 포함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 이란으로 번지는 순간이었죠. 이에 이란은 13일 밤 300기가 넘는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이스라엘 본토에 쏟아부었는데, 이튿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이란이 쏜 미사일 99%를 요격했다고 발표합니다. 뒷이야기지만 아이언돔의 미사일 공격을 전부 막아내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노출된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이언돔이 없는가 말이죠. 사실 한국에는 아이언돔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하나 있는데 곧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이란이 전면전 돌입을 염두에 두고 300기가 넘는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부었지만 가볍게 막아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처음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건 3년 전 2021년 5월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촉발됐는데 7만 2천 명가량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추방당하자 하마스는 열흘간 이스라엘에 5천 발에 육박하는 로켓포를 쐈습니다만 아이언돔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미사일 90%를 격추했죠. 아이언돔이란 2011년 개발이 완료돼 실전 배치된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의 핵심으로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 가자 지구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각 포대에는 20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서너 개의 발사대가 설치되어 있죠. 특히 각 포대에는 적의 포격을 감지하고 식별하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정보는 통제센터로 전송되어 궤적을 분석하고 충돌 지점을 계산합니다. 이후 그 로켓이 민간인이나 인프라를 타격할 확률을 계산해 격추할 것인지를 계산해 행동하는데요. 날아오는 목표물을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요격한다고 하여 아이언돔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이번 공격으로 뚫렸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영국 정보 분석기관 엘리엇 체프먼에 따르면 작년 10월 하마스가 이틀간 로켓 3,000발을 퍼부었고 이를 통해 아이언돔을 무력화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언돔에는 미사일이 20발만 탑재되기 때문에 아이언돔 10기가 모두 작동했다고 가정해도 최대 800발의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특히 20발을 사용한 후 새로운 미사일을 장착하는 시간 동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하마스가 이용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핵심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지만 이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이언돔은 모든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시설 및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 방공체계라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수입해서 실전 배치시켜야 맞습니다. 북한이라는 전 세계적인 망나니가 바로 위에서 언제든 미사일을 쏠 것처럼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은 아이언돔을 수입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결국 자체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첫째, 비용 문제가 제기됐고, 둘째, 무장 집단인 하마스의 빈약한 무장력과 정규군인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비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죠. 작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쏜 무기는 가삼 로켓인데 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 만든 수제 로켓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재료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별 볼 일 없어 정확도와 파괴력이 극히 낮죠. 왜 사용하냐 싶지만 발사 가격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고 인명살상이 가능한 데다 살포 수준으로 발사하기에는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아이언돔에 장착된 요격미사일은 한 발당 약 7천만원을 호가합니다. 가성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0만원짜리 가삼 로켓 한 발 요격하려고 7천만원을 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를 이스라엘에 날렸을 때 이스라엘은 하루 1조 8천억 원을 썼다고 하죠.
2023년 이스라엘 방위군 예산이 약 22조 40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하룻밤에 국방 예산 약 10%를 써버린 겁니다. 아이언돔 유지에 이렇게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한국은 수입이 아니라 직접 개발로 방향을 틀었는데 아이언돔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아이언빔을 만들기로 했죠. 이스라엘이 한 발당 7천만 원을 육박하는 고가의 미사일 대신 가격이 저렴한 레이저를 활용한 아이언빔을 개발해 내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와 비슷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곧 실전에 배치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는 몇 년간 지상 고정형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해 왔는데 지난 4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30차례 이를 발사해 3km 밖 상공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해 100% 명중률을 기록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죠. 이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배치될 예정인데 레이저 대공무기의 출력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개발 수준 등으로 밀어볼 때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아이언돔처럼 모든 발사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공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후 2030년 이전까지 개발될 기동형 레이저 무기 블록2, 2030년 이후부터는 중거리 드론 요격, 미사일 요격, 전투함과 항공기에도 탑재할 수 있는 블록3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전투기와 위성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회 발사 비용이 고작 2,000원입니다.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용 가능해 차기 대공무기로 적합한데 비단 군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 수단으로 활용 가능해 해외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더 기대되는 것은 미래 확장성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는 지상 레이더에 무인기가 제대로 포착만 된다면 수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정밀 요격이 가능합니다.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뛰어나죠. 사실 레이저 대공무기가 한국이 처음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들이 본격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약 30년가량의 노력 끝에 결과물이 나왔고 이제 실전 배치를 몇 개월 앞둔 상황입니다. 사실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면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천하무적이라며 자신있게 킨잘 미사일을 소개했는데 그 속도가 충격적입니다. 마하 10, 즉 시속 12,0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니까요.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격추시키려면 그 궤도를 정확히 계산한 후 그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타격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도 마하 10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어떤 무기로도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것인데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 즉 초속 30만 km라면 시속 12,000km 정도야 궤적만 알 수 있으며 가볍게 격추가 가능하죠.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전쟁을 막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성능이 더 뛰어난 무기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전쟁 무기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느냐, 기술을 확보했느냐가 미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가 한국 무기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레이저 무기의 시대에서도 방산 수출 국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디시멘터리에서는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 백진삼 특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틀 동안 업체에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량이 판매되고 있는데 꼭 답변 드려야 할 질문이 있어 본 영상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여러 구독자분께서 산삼배양근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에 성공한 안원식 회장의 이름으로 백진삼과 다른 제품이 홍보되고 있다며 두 제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쭤오셨습니다. 자칫 해당 제품의 이름을 공개했다가는 괜히 피해가 갈 수 있어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을 예정이고 어떤 제품이 좋다 언급하는 것도 의도치 않게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시중에는 백진삼 외에도 안 회장의 산삼배양근 원료를 구매해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품들도 산삼배양근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원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것인데 백진삼과 위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부재료에 있습니다. 산삼배양근을 메인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부재료를 달리한 것이죠.
백진삼의 경우는 안 회장의 인터뷰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산삼이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부재료 하나하나를 엄선해 산삼의 효능이 극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17가지 부원료를 법제해 배합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식에는 서로 궁합이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새우젓, 수정과와 잣 등이 그러하죠. 안 회장과 인터뷰 당시 단순히 17가지 부원료를 구해서 구겨 넣은 것이 아니라 각 원료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테스트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으로 배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영지버섯, 가시오가피, 황기 등 부재료뿐 아니라 잘 사용하지 않는 둥글레, 결명자 등의 부재료까지 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 회장의 35년 노하우이기 때문에 각 부재료의 배합 비율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코카콜라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백진삼의 경우 최근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81mg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백진삼이 다른 제품들과 절대 비교될 수 없는 독보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안 회장도 94세 노모의 식탁에 백진삼을 쌓아놓고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라고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믿을 수 없는 제품이라면 아마 어머니께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 80세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께 매달 이 백진삼을 드리고 있고요. 괜히 다른 제품을 언급하는 것 같아 불편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답변 드렸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로 구매 링크 남겨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